예, 그러면 오늘 이제 최신 판례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가법에 보면 재산국의 도피죄가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해야 될 재산을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 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재헌법조항주의 위반되겠죠. 예, 틀렸습니다. 자, 외국에 있는 재산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는 그 의무가 법률에 있어야만 돼요.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거 있죠. 국내에 반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이게 법의 규정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문화재 이런 거. 문화재나 문화재 판매 대금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의무가 법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 사인이 벌어들인 돈 이런 거는 국내에 반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의무가 있을 때만 반입해야 되고 없는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입 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입이 예정된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질문들이 좀 많은 판례입니다. 운전면허 받지 않냐고라는 법률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최신 기출이죠. 그래서 면허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 있고요. 면허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무면허 운전인 건 맞아요. 둘 다 무면허 운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이 오토바이에 한해서 이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면허가 처음부터 없을 때는 그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도로교통법에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건 좀 외우셔야겠죠. 그죠? 둘 다 무면허 운전인 건 분명한데도 이걸 구별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우셔야겠어요.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화상을 이용해서 환자 형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구의료법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구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죠. 아닌 자가 아니라 맞죠. 맞는 의사가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의사가 뭐 대면 진찰할 수도 있고, 그죠? 얼굴 보고 진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진찰할 수도 있죠. 얼굴을 보고 진찰하건 전화로 진찰하건 의사가 한 건 맞잖아요. 간호사를 시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 다 대면 진찰도 의사 직접 진찰 맞고 전화 진찰도 의사 직접 진찰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틀린 거죠. 대면 진찰, 이 대면 진찰하고 전화 진찰, 요 두 개는 다른 거죠. 요 두 개는. 그죠? 또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개는 다른 거고,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고, 그렇죠? 예. 자, 잘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것은 맞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아닌 자가 발급한 게 아니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문서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제6조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예,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요. 맞습니다. 5번.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게 있죠. 그 물건에다가 이제 어떤 애착심을 갖는 이 변태예요. 변태인데 판례는 이 세 가지를 설치했어요. 충동 조절 장애. 뭐 다 알고 있던 판례일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호증 판례도 유명하죠. 최근에 이제 성주물 성애증 판례가 나왔고요. 전부 다 변태들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의학적 정신병으로 볼 수 없고 성격의 결함으로 봤죠. 그래서 원칙은 장애가 아닙니다. 아니고 중증의 정신병자와 동일한 정도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동 조절장애, 소화기호증, 성주물 성애증 이렇게 나오면 일단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푸셔야 되고, 주의할 거는 요 앞에 이제 중증에 이런 말이 덧붙을 때가 있어요. 수식어가. 그래서 중증의 충동 조절 장애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그때 이제 뭡니까? 예외를 적용해서 장애가 된다고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건 굉장히 빈출되는 지문들인데 충동 조울장애 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아니다, 원칙은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앞에 중증은 이런 수식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중증이 붙게 되면 그건 장애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주물 성애증은 그 자체만으로 장애라고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정신병과 동등하다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해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인 갑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을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 서류를 무단 폐기했습니다. 요 서류 무단 폐기가 문서 손괴죄거든요. 이제 손괴죄라는 게 심히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이게 손괴죄입니다. 그리고 그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을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교사했다면 증거 변조죄 및 변조 증거 사용죄 교사범이 된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겠어요. 자, 갑과 을이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갑과 을이 뭡니까? 이 문서를 폐기시켰어요. 이게 바로 문서 손괴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죠? 지금 문서를 폐기해서 손괴한 사람은 갑을 둘이에요, 둘. 둘이 손괴죄 공동전범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그죠? 갑과 을이 공동해서 폐기시켰다 해놓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을로 하여금, 갑이 을을 시켜서 을이 이것을 조작하게 했죠. 조작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범죄인데, 이 범죄 증거를 조작했으니까, 증거를 뭐 변조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거고 있는 거죠.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지금 이 증거를 조작,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증거예요? 남의 증거예요? 자기 증거, 자기 증거.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사건의 증거를 변조하고 있죠. 죄가 되지 않죠.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숨기는 것은 자기 걸 숨길 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걸 숨길 때만 죄가 되죠. 타인을 도피시킬 때 범인은 내게 되고 타인의 증거를 변경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가 자기를 은닉하거나 자기 증거 변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선생님 공동 전범이잖아요. 그래도 공동 전범이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는 게 주된 의도라면 그게 설령 공범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자기 증거 변조가 주된 의도이기 때문에 변조가 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자기 증거 변조로 죄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시킨 사람도 교사범이 될 수가 없어요. 정범이 없는데 어떻게 공범이 나와요? 그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될지 몰라도 증거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무죄가 됩니다. 이렇게. 무죄가 돼요. 자, 이건 이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문서를 손괴했단 말이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손괴죄 범인은 갑이에요. 갑.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증거를 변조하기 위해서 을에게 교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이 손괴죄 이 범죄 증거를 얘가 을이 변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랑 구조가 다릅니다. 그죠? 손괴죄를 보는 사람은 갑이고, 갑이 시키니까 을이 이제 교사를 받아서 갑의 저 범행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증거죠. 남의 증거. 타인의 증거를 변조했으니까 변조죄가 돼야죠. 돼야 되고, 이제 정범이 나왔으니까 그걸 교사한 자에게도 뭐가 돼요? 교사범 돼야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범죄를 숨기라고 타인을 교사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남의 증거를 변조했으니까 증거 변조죄가 되고 정범 나왔으니까 얘도 교사범이 됩니다. 근데 이건 왜 안 되냐면 자기 증거 변조거든. 자기 증거 변조는 제가 안 되니까 얘도 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교사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선 타인을 위한 범죄로서 죄가 되고 그에 대한 교사범이 선입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숨겨주거나 위증을 하거나 무고를 하거나 이 네 가지 범죄죠. 이 네 가지 범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교사하면 그 타인에 대해서 교사방조와 선입한다 이런 판례들이죠. 이 네 가지가. 그죠? 네,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경우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맨 뒤에 을로 하여금 밑줄 딱 치고 을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 그 아래다가 그 증거 변협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쓰세요. 을 자신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을 자신의 증거를 변조했기 때문에 증거 변협지 안 되고 정범이 없으니 교사범도 나올 수가 없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다. 최종 판례였습니다. 6번 틀렸고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 이제 강론 들어가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7번. 자, 처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휘발유 사다 줬죠. 자살방조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이건 쉽습니다. 틀렸고. 8번. 사채업자가 이제 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죠. 협박죄가 성립한답니다. 틀렸죠? 이것도 쉽고. 9번. 이것도 많이들 봤을 겁니다. 자, 강간죄 대상은 지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부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녀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동그라미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동그라미. 그래서 혼인이 파탄됐건 실제로 잘 유지가 되고 있건 강간죄 대상이 된다고 봤죠?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간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이죠? 2013년 전원배치 판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요.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10번. 정부나 국가기관,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 명예를 보호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대상이에요. 보호할 대상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11번. 명예훼손죄의 사실에 적실한 구체적 과거 현재 사실의 진술을 의미하며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죠? 증명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만 사실이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생각을 적시하면 모욕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12번. 자, 그래서 이제 방송국 프로듀서 등이 MBC PD수첩에서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 때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 보도했거든요. 자, 장관이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못하는지 증거를 댈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넌 똑바로 왜 일치를 똑바로 못하니?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아니죠.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아니라고 봤죠? 맞습니다. 자, 13번.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약 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담합에 가담, 담합 동그라미. 자, 담합에 가담하면서 바로 입찰방해죄는 기수가 됐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위헌범이에요. 담합에 가담하기로 했다? 이미 기수.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서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특정 업체보다 저가 입찰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미 위계 입찰방해죄는 이미 기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우리 시험에 뭐 아주 잘 나오는 그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찰방해라는 것은 이제 그 가불병정 요 4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막 경쟁 벌이죠. 막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입찰을 따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공정한 경쟁을 이렇게 침해하는 행위가 이런 경쟁을 방해했다. 그래서 입찰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입찰방해죄가 되려면 경쟁 입찰 자체가 있어야 돼요. 막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이 없는 방식이 하나 있다죠. 뭐냐면 추첨입니다. 추첨의 방식. 그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추첨이라는 건 제비뽑기 방식으로 아무나 그냥 뽑아갖고 네가 해라 이렇게 낙찰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첨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입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첨의 방식에서는 절대 입찰방해죄는 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경쟁을 어떻게 방해하고 이 침해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이 전원담합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전원담합.
이 네 명이 전원이 다 담합을 해서 합의해갖고 입찰 시행자 A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원담합이란 말이 나오면 뭐 별로 이제 전원이란 말이 없더라도 담합 그러면 전원담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합이 있으면 바로 침해 위험성이 발생하면서 바로 기수가 됩니다. 위험범이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뭐가, 그 전원담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 판례가 설치한 문구. 형식적으로 볼 때는 경쟁 입찰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실질을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단독 입찰이나 다름없다. 이 말 자체가 전원담합이라는 뜻이죠. 이게 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빈출되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그럼 일부만 담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부 담합.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담합한 게 아니고 갑을 둘만 딱 담합했어요. 둘만. 네, 둘만 담합하고 얘네 둘은 담합에 가담하진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일부 담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나올 때 있죠. 2006년 판례. 전체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둘이 담합을 했는데 얘네 둘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병하고 정은 대기업입니다. 얘는 삼성, 얘는 LG. 그럼 중소기업 둘이 담합해봤자 전체 경쟁을 어떻게 자주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담합했는데 얘가 LG고 얘가 삼성이야. 얘네들은 그냥 중소기업이고. 그럼 대기업 둘만 담합해도 전체 경쟁을 자주유지해버립니다, 이게. 그죠? 그럴 때라면, 그죠? 대기업이 담합해서 전체 공정 침해 위험성이 있다면, 그럴 땐 둘만 담합해도 전체 공정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추천 방식에서는 입찰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담합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가 되고요. 일부 담합은 전체 공정 침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만 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담합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게 별말 없으면 전원 담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13번은 담합으로 바로 기수가 되었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자, 2011년 경찰 승진이 줄였습니다. 13번. 틀렸고요. 자, 14번입니다. 재물 편취로 내용을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론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침해가 되고 사기죄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제한상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영향이 없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피해자가 있고 갑이 있는데 이렇게 기망을 해서 재산을 교부했습니다. 바로 기수가 되는 거죠. 네. 얼마를 교부했냐면 100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이렇게. 그죠? 1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부받은 1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사기죄가 다 되는 거죠, 이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A한테는 뭐 별다른 손해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손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손해가 나왔건 손해가 나오지 않았건 뭐 상관없는 거죠. 손해가 나오지 않아도 사기죄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쓴 대가나 비용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죠?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A한테 30만 원 정도 이렇게 대가나 비용을 약속하고 이걸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100만 원에서 이 대가나 비용 30만 원을 이렇게 공제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항상 내 손에 쥐게 된 액수, 전액이 사기죄 액수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잘 나오죠. 대가나 비용은 절대 공제하면 안 됩니다. 쓰세요. 대가, 비용, 공제, X. 대가나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액수 전액을 사기죄 액수로 봅니다. 그것도 정말 잘 나오는 지문이죠. 14번은 맞습니다. 자, 15번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를 해서 등기금 피건이 사용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 후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키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서 문자 발송해자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사기죄 성립한다. 틀렸죠. 유심칩, 유심세 뭐죠?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칩 읽기를 통해서 기계를 속이고 있죠. 사람을 기망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X. 틀렸고요. 16번 나왔죠?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로 진찰했습니다. 근데 내원 환자들을 대면 진찰한 것처럼 가정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아까 정리했었죠, 우리가?
전화로 진찰해도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것과는 똑같이 볼 수 있다. 근데 전화 진찰과 내원 환자 대면 진찰은 서로 다른 거다 말씀드렸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이 전화 진찰을 내원 환자 진찰처럼 속이는 것은 거짓, 허위, 기망이란 말이에요. 기망. 그래서 기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진찰료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갖다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 되는 겁니다. 16번 틀렸죠.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래야 됩니다. 틀렸고 17번 갑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의 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보추적을 교부받았는데 갑회사 대표이사 자금담당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는데 포괄일죄가 틀렸죠. 자, 정보 출연금을 소비하면서 제가 되는 건 맞는데 각각 9건의 과제별로 받은 서로 다른 돈들이에요. 그래서 9건 과제별로 받았기 때문에 횡령죄도 9개가 됩니다. 9개 범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실적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포괄일죄가 틀렸습니다. 경합범입니다. 18번 물품 제조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탄핵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제3자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틀렸죠. 횡령죄 성립한다? 네, 틀렸습니다.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안 된다고 보죠. 네, 틀렸습니다. 자, 우리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부만이 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물품 제조회사입니다. 그죠? 시계 만드는 회사가 농지를 뭐하러 매수해? 공장 지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인 등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인 무효로서 말소가 되어야 되고 이 농지에 관한 처분권이 없다고 보죠. 예, 처분권이 없으면 횡령죄 주체가 아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다 이거 정리해 놨어요. 몇 번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49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그죠? 49번에 정리해 놨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주체가 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거 4개 딱 써놨죠. 물품 제조회사 농지 매수 무효입니다.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무관한 등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자기한테 부탁하고 맡긴 등기가 아니고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죠. 쓰세요. 서류 위조. 소유자와 전혀 무관하게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등기한 거예요. 이건 무효죠. 이것도. 처분권이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 공동상속인이 점유하는 부동산.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자기 혼자 처분할 수 없죠. 단독 처분권이 없습니다. 공용 주차장도 다 같이 쓰는 공용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단독 처분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회사 농지 매수랑 소유자 무관은 그 등기가 무효입니다. 무효라서 처분권이 없고 그 다음 공동상속 공용 주차장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단독 처분이 안 돼서 처분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전부 다 횡령죄 안 되는 플레이들이죠.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18번은 틀린 겁니다. 자, 19번. 금융기관이 거래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 대출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이다. 업무상 매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서류 세모죠? 서류 세모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판례가 20번에 있어요.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 원리금으로 상환되고 약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 발생 위험은 발생했다고 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실제 동그라미죠. 서류 세모, 실제 동그라미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죄가 성립하지 않는 두 문자들이 쫙 있어요. 두 문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유형을 정리한 건데 장부상 정리, 서류상 정리, 전산 조작 처리, 전산 조작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부해거래 시스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횡령죄 사건인데 그리고 납입을 주금 납입까지 한 판례가 있어요. 가정이란 말을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고. 자, 이런 말들의 공통점 뭐냐면 그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기재했죠, 서류에 기재했죠, 전산 조작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다음에
부의 거래 장부 외적인 거래 시스템 컴퓨터에다가 조작 이제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나 서류에다가 기재는 했지만 회사 돈이 진짜 빠져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금 납입 가정이라는 것은 진짜 회사 돈이 아니고 빌려온 돈을 이렇게 납입으로 가정했던 빌려온 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빼돌린다 할지라도 전부 다 뭡니까? 재산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이런 재산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고 다만 주의할 게 이제 요 주금 납입 사건인데 요 주금 납입 사건은 제가 재산죄는 안 되지만 다른 죄 되는 거 있죠. 주금을 납입해서 등기부에 거짓말을 기재해요. 그래서 이 주금 납입이 나오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요거는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주금을 납입을 가정하는 이유가 바로 등기부에 거짓말을 기재하려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면 이거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횡령죄나 배임죄, 재산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세모고 20번은 실제로 돈을 줬으니까 돈이 실제로 빠져나왔으니까 손해 발생이 있고 배임죄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번은 맞고 둘 다 맞습니다. 21번 상호 저축은행 임원들이 은행의 실질적 최대 주인 갑의 지시에 따라서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부실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부실 동그라미 치고 부실 대출 자체가 회사 측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죠. 업무상 배임죄는 기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20번 망갑은 망을에게, 망을은 병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갑의 처인 피고인도 갑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제3자에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이중매매구나. 그죠? 대충 눈에 들어옵니까? 예. 그죠? 두 번째 줄에 이전 등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이중매매죠. 그죠? 이중매매로 등기 마치면 배임죄 기소가 되는 거죠, 원래. 그죠? 근데 병이 구 농지개혁법상 작용 또는 자용의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병에 대한 배신은 아닌 거죠. 배임죄 구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차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1회차 때는 언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갑이 하여튼 뭐 병한테 매도를 했죠. 부동산 매도했고 이전 등기 임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병에게 배신을 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서 배임을 이중매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얘한테 판다고 그래놓고 얘한테 팔았죠? 원래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게 배임죄가 되려면 이 병에 대한 요 의무가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거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유효라고 취급하고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병에 대한 이전 의무가 무효였다면 그때는 이제 의무를 위반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취소가 된 이후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무는 없어지고 또 하나 배임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때도 거래를 무효로 보잖아요. 그래서 배임죄 안 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랑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농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농지매매. 농지매매. 그래서 농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걸 일단 유효로 봅니다. 또. 그래서 두 개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해서 매매를 했더라도 일단은 배임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여기 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 병이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농부가 아니었던 거죠. 농지는 농부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다는 게 판명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게 무효로 취급돼 버립니다. 무효로 취급돼 버리기 때문에 배임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관한 사건이죠. 이 판례는 여기 관한 사건. 이 사건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다시 보시면 이제 병에게 매매해놓고 제3자가 이중매매했는데 이때 매수인 병이 자영의사가 없었어요. 농부가 될 뜻이 없죠. 그러면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과의 거래는 무효로 취급돼 버리고 병에게 배신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자용에서 없다는 말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맞고. 자, 23번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발명 판례, 발명 세모죠. 23번. 예, 발명에서 어쩌고저쩌고 다 무죄입니다. 예,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대하여 승계하기로 약정했다. 승계약정했다. 승계약정이란 말이 나올 때에만 그게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뭐 승계라는 말은 없잖아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23번 틀렸습니다. 24번. 갑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련물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맞죠? 자, 이거는 당연한 배신이 되겠죠. LG전자에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아놓고 대리점을 차릴 때는 삼성 대리점을 차렸어요, 이게. 그럼 LG가 이제 이 사람을 믿고 다 지원해줬는데 LG전자를 배신한 거죠. 다른 경쟁업체로 딱 가맹점 차려버렸으니까. 명백한 배임입니다, 이것은. 배신이죠. 배임죄가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번 맞죠. 25번. 피고인이 피해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해서 피해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 할지라도 배임죄 성립한다. 틀렸죠? 예. 손해를 준 건 맞지만 시장 거래 가격 그대로 판매했잖아요. 이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임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355조 2항의 배임죄는 이런 죄죠. 자, A라는 타인을 위해서 갑이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타인을 배신해요. 배임. 임무 위배,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인에게는 손해를 주죠. 손해를 주고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먹거나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그러면 이게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배임죄가 되려면 배신만 있으면 안 되죠. 손해도 주고 이익도 먹고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그죠?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회사가 할인율을 딱 제한을 걸어놨는데 20%만 할인해라 그랬는데 얘가 50% 할인했어요. 50% 싸게 공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0% 더 할인했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30% 손해가 되겠죠. 회사가 시킨 걸 어겼기 때문에 배신한 것도 맞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이익을 봐야 돼요. 이익을. 자기가 이익을 먹은 건 아니에요. 이마트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익을 먹었냐? 아니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그대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손해 끼친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배임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시가 세모. 시장 세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건 아니죠. 시장 세모 치고 그다가 부당이익 X 쓰면 되겠죠. 아무도 이익을 먹은 사람이 없다면 배임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득 또는 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라면 배임죄고 인정된다. 이건 맞습니다. 큰 논점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7번. 27번과 28번은 우리가 어제 정리했었죠. 그 배임죄 영업비밀 누출 4가지 판례 정리했었는데 27번. 피해자의 재산, 이 재산이 뭐 영업비밀일 수도 있겠죠. 영업비밀 같은 재산을 무단 반출하여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때에는 배임죄 기소가 되고 무단 반출 당시 손해가 배임죄 손해가 된다. 맞죠? 반출 동그라미. 그래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꺼내왔을 때, 반출했을 때 배임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헌범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위헌 미출치고. 경쟁업체 유출할 필요까지는 없죠. 반출하면서 바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위헌범입니다. 맞습니다. 28번.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재직 중 취득한 갑회사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유출까지. 이거는 뭐 반출했고 경쟁업체 유출까지 했군요. 흘려보내기까지 했죠. 배임죄고 인정되다. 맞습니다. 자, 29번은 30번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29번. 작물죄에서 본범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한국형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밑줄 칠까요?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줄 쭉 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범의 행위가 한국 형법에 비추어 절도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요판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은 작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적용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제가 되는 행동이었다면 그로 인한 재물은 작물이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 조금 추상적으로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사실관계가 30번에 나와 있습니다. 30번.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기간을 체결했는데 이후 자동차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차량을 수입했을 때 작물취득자 성립한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자, 제가 줄을 써놨죠. 위 차량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속하고 리스 이용자는 타인정을 보원자로서 횡령죄 유추가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고해서 써놨죠? 맞습니다. 자,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있는데 미국 리스 회사 측에서 이렇게 차량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를 장기 렌트 계약이죠. 차량을 3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차량을 빌려줄 때 회사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돼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리스 이용자가 이걸 잘 쓰다가 3년간 잘 쓰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처분해버려요, 막. 그럼 이게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이걸 먼저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심에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뭐 알 필요 없어요. 주에다 써놓고요. 그래서 회사 명의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쓰고 있다가 처분해 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 이때 리스 이용하다가 횡령을 저지른 놈이 미국인이에요. 네, 미국인. 그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법을 얘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죠?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란, 외환, 통화 이런 죄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행위지도 미국이죠. 범인도 미국이죠. 피해자도 미국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횡령죄가 되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본범의 범행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동이었다면 요걸 딱 이렇게 이제 횡령죄 처벌을 수입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병이 이걸 수입해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그죠? 요걸 수입한 이놈도 작물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훔친 차량, 외국에서 횡령한 차량, 이런 불법한 차량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뻔히 알고 수입하게 되면 작물취득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죠.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이해되실 거예요. 자, 29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작물죄에서 본범은 횡령범인데 횡령죄 범행이 대하여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그 본범의 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비춰 절도나 횡령이나 무슨 범죄로 평가된다면 그로 인해서 뭐 횡령, 절도한 물건은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함부로 수입해서 취득하지 마라 이런 판례입니다. 그 수입업자는 작물죄로 처벌된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29번, 30번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31번. 피고인 소유 이면에 타인 음침에 통하는 진입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다면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교통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방해죄 대상은 그 사람이 그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하려면 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몇 개만 적어드리면 공로와 공터, 농로와 농토. 자, 이렇게 보면 이건 길로자가 있죠? 그죠? 통로, 통행로. 요게 이제 길이 난 거예요. 사람이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터나 농토는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임도 판례가 있어요. 이건 길이 낮죠. 길로. 그 다음에 길로는 없지만 임도가 임시도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길이 난 겁니다. 이게 길이 났으면 원래 교통방해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이 났다고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상호 교류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불특정 다수가 서로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자기 자신의 임야 내에서 난 도로였고, 이거는 자기 목장 용지에 난 도로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길이 나긴 났지만 상호 교류하려고 아무나 다니려고 만든 길이 아니고 자기 땅 안에서 자기 혼자 다니려고 만든 길이에요. 그래서 교통방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판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진입도로 길이 나긴 났지만 이게 자기 소유 임야 내에 난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니려고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야 내에다 밑줄 거기가 키워드입니다. 교통방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32번. 피건들이 갑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등기부에서 정한 확인 서면의 등기 의무자란에 등기 의무자를 대신 갑이 우무인을 날리는 방법으로 법무사를 기망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간만 보니까 이 확인 서면은 법무사 명의 문서였어요. 법무사 명의 문서. 그럼 법무사가 자기 명의 문서에 그 문서 내용을 잘 알면서 거짓말을 작성한 거죠.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자가 직접 자기 문서를 썼기 때문에 위조죄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위조죄라는 건 남의 문서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 명의의 자기 소유 문서였기 때문에 자기 명의 문서였기 때문에 위조죄 나오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33번.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죠. 대장 세모. 공정증서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대장 세모. 그다음 34번도 조정 조서 조서 세모. 이것도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공정증서 원본은 그 객체가 되는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데, 공정증서 원본에 되는 건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두 개만. 등기부, 호적부. 이 두 개가 공정증서 원본이죠. 네,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등기, 호적. 재산관계, 가족관계.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예 공정증서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냥. 이거는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 이렇게 주어지면 외울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이제 공짜를 따고 증자를 따서 공증받은 서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공정증서 이것도.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공증하고 인증서는 다른 거예요. 예, 공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공증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건 공정증서 맞는데, 그냥 인증서류 그러면 이건 공정증서는 아니에요. 공정증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공문서예요. 그냥 공문서일 뿐입니다. 이건 공정증서는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 공정증서 없죠. 무슨 뭐 대장, 토지대장, 건축대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뭐 화해조서, 뭐 이런 거, 뭐 조정조서 이런 거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니고 딱 이거 두 개만 외우면 이제 나머지는 주어지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 33번의 대장도 공정증서 아니고요. 34번의 조서도 공정증서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35번. 자, 간첩행위는 기민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 탐지할 때 기소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간첩에 이미 탐지 수집해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누설세모. 누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간첩의 사후행위가 되기 때문에 간첩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최신 기출이죠. 최신 기출입니다. 최신 판례고 최신 또 기출됐습니다. 우리 강철 시험에 맞습니다. 36번.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 선박 운항허가 담당 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세무죠. 국적 선사 운항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중국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권이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고 봤죠. 틀렸습니다. 내가 37번 어제 배웠었는데 우리가 알선수재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치세 상당을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 동그라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수재 금액에 포함시켜 본다고 그랬죠. 네,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해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38번.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용 집행을 위해서 형 집행청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 구인하려고 하고 있다. 집행장도 없이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폭행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9번. 39번은 세 번째 줄. 상처가 나긴 했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다면 그럼 상처가 아니죠.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공무방해 치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40번.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위계공시방은 허위란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 첨부해서 제출했거나 이와 같은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위계공시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4페이지 넘어가서 50번 정리를 볼까요? 자, 50번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에서 이제 그 기본 강의 때 배우는 건데 위계공시방 성립하는 경우 6가지를 쭉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1번 공무원이 주체가 돼서 공무원을 속이는 경우. 이럴 때 충분한 심사를 해도 깜빡 속아요. 그래서 판례로서는 출연 담당 공무원이 그 부하 직원을 속였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퍼가 사건이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인이라 할지라도 공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깜빡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청 승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든가 허위의 호구부를 그 중국의 대사관에게 제출했다든가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했다든가 이게 전부 다 공적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면 깜빡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했다든가 아니면 타인의 혈액을 제출해서 음주운전을 속였다든가 타인의 소변을 제출해서 마약 반응을 속였다든가 타인의 진단서를 제출해서 자기한테 병이 있다고 속였다든가 그죠? 요 타인 진단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운전면허증 양도 사건이에요. 그죠? 남의 거 제출했을 때. 그 다음에 5번. 수용자가 핸드폰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단순 규율 위반으로서 제가 되지 않죠, 원래. 근데 변호사 접견을 이용했을 때는 교도관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했을 때는 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제 봤던 판례가 입찰 절차 판례가 있죠. 요 판례는 특별히 뭐 그 허위로 속인다 뭐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 입찰 절차 자체가 공무원의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위계공시방의 공부라는 것은 권력적인 작용도 공무지만 사경제 주체와 동일한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입찰 나오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 부류를 제외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들을 볼 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 허위 소명을 하고 있다.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잘못된 기재를 하고 있다. 뭐 등등등. 그죠? 네. 이런 거 다 제가 안 되는 것들이 다. 네. 허위란 말이 있다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사인의 이런 거짓말들은 위계공시방이 안 돼요. 또 하나, 뭐, 허위에 소독 작업 결과서를 뭐 제출했다. 허위에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다. 허위란 말이 있죠? 다 제가 안 됩니다, 이것들. 소독 작업 결과서는 그 사인들이 소독을 하고 나서 그 결과서를 작성해가지고 공무원에 제출하는 사인이 제출하는 거예요, 사인이. 사적 증명서예요. 그리고 예금 잔액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거죠. 은행은 사기업이니까 사적 증명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인이 거짓말하거나 사적 증명서 제출해봤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싹 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계공시방은 죄가 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되는 유형을 잘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거짓말해도 다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1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41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깜빡 속였어요. 허위라는 말은 있으나 마나요. 그죠? 그건 뭐 있으나 마나고 예금 잔액 증명서라는 것은
은행에서 발행해준 사적인 증명서예요. 이런 거는 충분히 심사하면 언제든지 대통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수출입 화물방지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 소독 작업 결과서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깜빡 속이고 증명서를 받았죠. 이 소독 작업 결과서는 자기가 사인들이 소독한 결과서입니다. 사적 증명서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답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담당 공무원이 그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구나.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공무원 탓이잖아요. 답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위계공지법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뇌물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을 그만둔 뒤죠. 그만두고 나서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129조 1항에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틀렸죠? X. 그럼 수뢰죄가 아니면 뭡니까? 무죄입니까? 사후 수뢰죄는 될 수 있죠. 그렇죠? 공무원을 그만두고 돈을 받았으니까 사후 수뢰죄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슷한 취지가 바로 44번에 또 있어요. 공무원이 고유한 직무와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그죠? 공무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일반 수뢰죄가 아니고 뭡니까? 사후 수뢰죄예요. 사후 수뢰죄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수뢰죄와 사후 수뢰죄를 비교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번도 틀렸고 사후 수뢰죄입니다. 44번도 틀렸죠. 사후 수뢰죄입니다. 주의하시겠어요. 그 다음 45번.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거짓말했어요. 위증죄가 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위증죄로 처벌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증인이 될 수 없죠? 1번 민사소송이기 때문, 2번 당사자이기 때문, 3번 법인의 대표자이기 때문. 왜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셋 중에 뭐 때문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당사자 밑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증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법관이 딱 있는데 소송 당사자 둘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랑 피고인일 것이고, 그죠?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은 어떻게 돼요? 원고 피고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변론 절차로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도 믿을 수가 없다. 너도 믿을 수가 없다.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소송 당사자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진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둘 다 증인이 될 수 없고 너 말고 다른 제3자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앉혀야만 이 사람이 객관적인 진술을 이제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은 반드시 검사와 피고인, 원고와 피고 이런 형소, 민소 이 당사자들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고 제3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절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란 말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들 당사자들, 당사자들 증인될 수 없습니다. 증인될 수 없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제3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증인서 서갖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증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했다 이런 말이 나와도 위증죄가 절대 될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 절차 말고 뭐일 때? 변론 절차 말고
신문 절차일 때, 신문 절차. 그죠? 신문세무잖아, 신문세무. 변론 절차에서는 둘이 싸울 때 제3자를 불러다 물어보는 제도가 있어요, 법에. 근데 신문 절차는 한 놈을 불러다가 1대1 독대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문 절차에서는 증인 제도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절차에서는 절대 증인 선서 거짓말해도 얘는 증인이 아닌 거죠, 절대. 그래서 유증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 절차에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당사자는 절대 증인 될 수 없다. 신문 절차에서는 유증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두 개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45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정리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렸어요. 46번. 후기 형태의 지식검색란에 올린 것은 그 공익을 위한 거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란에 자기 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부모가 그런 식이다. 이런 욕 좀 할 수 있다. 다 부채가 되지 않습니다. 부호가치 없는 업무들 정리해드렸죠. 의사, 임원 중개했더니 성매매하길래 정지시키고 인격을 재책 정해본다. 부호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지만 원천 세무. 근데 부가는 동그라미죠. 부가가치세는 포함시켜서 산정한다. 횡령죄 안 되는 거랑 그건 이제 좀 정리해드렸어요. 그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매일매일 정리해서 한 4-5개씩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